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7번. 사십팔 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서적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서적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서적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서적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 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 행사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 우리 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번 국제 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박람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박람회의 목적을 기반 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 이제는 박람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창기의 박람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 다시 초기 박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 행사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 우리 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번 국제 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박람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박람회의 목적을 기반 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 이제는 박람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창기의 박람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 다시 초기 박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지요.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 행사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 우리 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번 국제 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박람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박람회의 목적을 기반 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 이제는 박람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창기의 박람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 다시 초기 박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 행사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
우리 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번 국제 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박람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박람회의 목적을 기반 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 이제는 박람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창기의 박람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 다시 초기 박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지요.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통 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승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요 전승자들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분들이 제자를 1대1로 교육해 전통 공예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전승 종목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전승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전통 공예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승자들이 대학에 출강하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방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전승자들의 작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통 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승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요 전승자들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분들이 제자를 1대1로 교육해 전통 공예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전승 종목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전승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전통 공예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승자들이 대학에 출강하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방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전승자들의 작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통 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승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요 전승자들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분들이 제자를 1대1로 교육해 전통 공예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전승 종목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전승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전통 공예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승자들이 대학에 출강하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방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전승자들의 작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통 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승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요 전승자들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분들이 제자를 1대1로 교육해 전통 공예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전승 종목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전승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전통 공예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승자들이 대학에 출강하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방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전승자들의 작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과거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돈과 같은 물질 자본이 주된 기준이었는데요. 최근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측정한 값으로 정의되는데요. 사회적 자본이 확보되면 불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나 거래 비용이 줄어 일의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경제적 자본의 성장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 과거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돈과 같은 물질 자본이 주된 기준이었는데요. 최근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측정한 값으로 정의되는데요. 사회적 자본이 확보되면 불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나 거래 비용이 줄어 일의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경제적 자본의 성장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과거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돈과 같은 물질 자본이 주된 기준이었는데요. 최근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측정한 값으로 정의되는데요. 사회적 자본이 확보되면 불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나 거래 비용이 줄어 일의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경제적 자본의 성장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 과거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돈과 같은 물질 자본이 주된 기준이었는데요. 최근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측정한 값으로 정의되는데요. 사회적 자본이 확보되면 불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나 거래 비용이 줄어 일의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경제적 자본의 성장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 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 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4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 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47번